인간.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 유인원은 우리의 조상이 아니다. 침팬치, 고릴라, 그리고 오랑우탕은 우리와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는 먼 친척일 뿐이다. 최초의 인간은 어디에 살았을까?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최초의 인간이라고 간주할 때 인간의 기원은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최초의 진정한 인간의 유골, 과학자들은 그러한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른다. 은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발견되었다. 호모 사피엔스란? 호모 사피엔스는 라틴어로 이성적인 인간을 의미한다. 애초에 이러한 명칭은 송곳이나 깎는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시체를 무덤에 매장하였던 크로마뇽인과 지금의 현생 인류에게 붙여졌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네안데르탈 인류도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대개 우리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부른다. 네안데르탈인은 누구인가? 네안데르탈인은 이들의 유골들과 부장품들, 도구들이 독일의 네안데르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붙여졌다. 이 네안데르탈인은 우리의 직계 조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약 6만 년 전에 사라진 하나의 반계에 속한다. 아마도 그들은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생각되는 크로마뇽인에 의하여 멸종되었을 것이다. 동굴 벽화는 누가 그렸을까? 크로마뇽인들은 분명히 최초의 유럽 예술가라고 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100만 년 전 프랑스의 크로마뇽이라는 마을 근처에 있는 동굴에서 3만 5천 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놀랄만한 동굴 벽화가 발견되었다. 여기에는 대개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다. 동일한 시대의 동굴 벽화들은 아프리카와 근동 지역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들 지역에서 발굴된 뼈의 형태를 통해서 크로마뇽인들이 오늘날의 인류와 같은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인디언들은 어떻게 아메리카에 갔을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말은 원래 잘못된 말이다. 최초의 이주자들은 이미 2만여 년 전에 왔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수렵 민족들은 베링 해협을 통로로 이용하여 아메리카로 건너갔다. 이 베링 해협은 오늘날의 동북 시베리아와 서북 알래스카 사이에 있는 바다이다. 당시에 이곳은 발을 적시지 않고 아시아로부터 아메리카까지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소위 인디언들은 알래스카의 북쪽 끝에서부터 남아메리카의 남쪽 끝 아래까지 두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였다. 왜 인류는 처음부터 집을 짓지 않았을까? 선사시대의 인류는 채집가이자 야생 약탈자였을 것이다. 그들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식물들과 동물들을 따라 돌아다니며 살았다. 그러면서 새로운 채집감과 사냥감들을 계속 얻었다. 그 때문에 자연적인 동굴과 은신처들이 거주지로서 이용되었다. 가장 오래된 은신처는 약 40만 년 전의 것이다. 왜 인류는 계속 동굴에 머물지 않았을까? 이리저리 유랑을 하던 인류는 비옥한 지역에 정착해서 사는 것도 괜찮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안전하고 감시가 가능한 장소에서 살면 흉년 동안 예비물을 저장할 수 있었고 날씨와 독충 그리고 야생 동물들로부터 더 안전할 수 있었다. 결국 사람들은 기꺼이 마을을 이루어 함께 살게 되었고 다른 종족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인간의 손에 의해서 처음으로 지어진 집은 견고한 땅 위가 아니라 호숫가나 얕은 여울가에 지어진 옴집이다. 이것은 나무줄기와 잎으로 지어졌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호숫가 옴집 마을은 약 4천년 전인 신석기 시대에 형성되었다. 우리의 선조들은 어떤 도구를 만들었을까? 가장 오래전에 발굴된 유물은 약 4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50만 년 전에 인류는 창을 던지기 위해 나무 막대기를 날카롭게 만들었고 25만 년 전에 처음으로 손잡이를 가진 돌도끼가 나타났다. 5만 년 전에는 등불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돌로 다듬었으며 연료는 동물의 기름이었다. 화살과 활은 3만 년 전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무기들은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으며 많은 동굴 벽화에 그려진 활과 화살을 가진 사냥꾼들의 모습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바늘은 2만 년 전 이후부터 사용되었고 작살과 고기잡이를 할 때 이용된 갈고리가 달린 창들은 13,000년 전부터 사용했다. 그리고 거의 동일한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고기잡이 그물과 사람들이 엮어서 만든 바구니들의 흔적도 발견됐다. 약 10,0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빛, 키, 도끼, 낫,
청동칼, 벽돌을 사용하였고 맥주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신체는 무엇으로 구성되었을까? 우리 인류는 세포라고 불리우는 아주 작은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십억 개의 살아있는 세포들이 우리의 신체를 만든다. 이것들 중 대부분은 매우 작아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은 서로 매우 다르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세포들로 만들어졌다. 세포들은 모두 똑같이 생겼을까? 살아있는 모든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셀 수 없이 많은 세포들의 결합체이다. 나무의 뿌리와 나뭇잎, 인간의 신경, 내장, 뼈, 지렁이뿐만 아니라 인간의 속눈썹까지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세포들은 각각 서로 다르다. 세포의 크기와 형성 방법, 그리고 역할은 그들의 기능에 달려있다. 세포들 중 많은 것들은 간단한 현미경을 가지고도 확실히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반면 다른 체세포들은 매우 작아서 미세한 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세포들은 상당히 큰데 식물이나 해초의 수염뿌리가 그러하다. 인간의 세포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인간의 세포들은 외양도 매우 다르고 그 기능도 다르지만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세포로부터 생성된다. 즉 일정한 남성세포, 정자와 여성세포, 난자가 서로 결합될 때 형성되는 수정란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모든 인간의 세포는 유사한 구성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다. 세포를 보호하는 세포막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외피이다. 이것은 양분과 산소를 수용할 수 있으며 세포 작용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노폐물을 배설할 수 있다. 세포 내의 덩어리인 원형질은 세포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영양물질을 분비하고 노폐물질을 배출한다. 원형질 속을 헤엄쳐 다니는 작은 기포들은 작은 화학 공장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미경을 통해서 세포를 보면 원형질 속에 있는 하나의 어두운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포액이다. 이 작은 점은 세포 운동의 중심이다. 세포액은 세포의 여러 가지 기능과 증식을 지시한다. 세포액, 염색체에는 유전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단 한 개의 세포도 홀로 모든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바닷말과 같은 원시적인 생명체도 있으나 인간의 체세포들과 같은 세포들은 다른 세포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세포들은 서로 결합되어 있으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같은 종류로 이루어진 세포들의 그룹을 조직이라고 부른다. 신체에는 어떤 종류의 조직들이 있을까? 신체가 수행하는 기능만큼 많은 조직들이 있다. 주요 조직에는 신체 내에 화학적, 전기적 자극이 전달되는 신경조직 또는 근육조직, 연결조직, 그리고 상피조직이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신체 외부의 피부층을 형성한다. 기관은 무엇일까?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직의 종류가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들은 기관을 만든다. 하나의 기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 부분들이 상호작용해야 한다. 우리의 시각기관인 눈을 예로 들면 홍채, 동공, 수정체, 망막, 시신경 같은 여러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은 일정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는 우리 눈의 모든 부분들이 만족스럽게 기능할 때 비로소 사물을 볼 수 있다. 이 외의 기관으로는 감각기관, 소화기관, 심장, 허파 등이 있다. 소화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신체 체계라는 것은 다양한 기관들이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치면서 함께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소화작용과 영양분 흡수를 위해 작용하는 소화계의 기관들에는 음식을 잘게 부수는 이빨도 포함된다. 이빨은 입안의 음식을 오래 씹어서 침과 섞이게 한다. 이 과정에서 음식은 침샘에서 분비되는 침의 도움으로 미리 소화가 된다. 이 외에 소화계에는 식도, 위, 창자, 분비샘들이 있다.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은? 피부가 신체에서 가장 큰 기관이다. 성인은 약 1.5제곱킬로미터 넓이의 피부로 쌓여 있다. 피부도 하나의 기관이다. 왜냐하면 완전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작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피부는 단지 신체를 보호하는 보호막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피부의 기능은 무엇일까? 피부는 우리 몸을 싸고 있는 방수막이다. 우리가 다치지 않는 한 피부는 먼지와 병균이 몸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준다. 개봉된 상처는 병균의 출입구 역할을 한다.
피부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방수막의 역할을 하며 피부에 있는 땀샘은 액체 상태의 땀을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더울 때 우리가 땀을 흘리면 피부의 바깥쪽은 축축해지고 습기는 증발하게 된다. 이렇게 습기가 증발하면서 주변에서 열을 빼앗게 되면 우리는 시원함을 느낀다. 그리고 땀을 흘림과 동시에 유해하고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분비하게 된다. 피부는 온도계의 역할도 수행한다. 피부는 체온이 적당하게 유지되도록 작용하는데 기온에 민감한 피부는 추워지면 피부의 혈관들을 수축시켜 소름을 돋게 하고 차가운 외피에 적은 양의 피만 흐르도록 한다. 따라서 피는 따뜻하게 유지된다. 신체의 각 부분으로 흘러들어간 따뜻한 피는 체온을 유지시켜준다. 반대로 바깥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팽창하여 신체가 더 많은 열을 주위로 내보내게 된다. 피부도 감각기관일까? 감각기관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눈은 물체에서 나오거나 반사되는 빛에 반응하여 사물을 인지하게 도와주고 귀는 음파를 인식한다. 이러한 감각기관을 원격 감각기관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감각기관과 그 대상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피부는 민감하게 감각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피부 및 신체 내부에서 아픔을 느끼는 감각, 즉 통각은 전체 피부에 골고루 퍼져 있다. 피부 곳곳에는 고통을 인식하고 그것을 다른 쪽으로 전달해주는 신경들의 끝이 놓여 있다. 촉각도 피부 위에 그 인지점을 가지고 있다. 촉각은 우리가 무엇을 만지고 있는지, 만지고 있는 물체의 성질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이 외에도 피부에는 온점과 냉점이 있다. 온점과 냉점의 인지점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다. 신경의 끝이 조밀하게 모여있는 곳이 가장 예민한 곳인데 예를 들면 손가락 끝이나 혀가 여기에 해당한다. 피부는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피부는 위치마다 그 두께가 다르다. 가장 두꺼운 곳은 발바닥과 손바닥이다. 이곳은 압력과 마찰이 가장 심한 곳이다. 이와는 반대로 눈 주위의 눈꺼풀과 같은 곳은 가장 얇고 예민한 곳이다. 모든 피부는 외피와 진피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외피는 다시 여러 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곳에는 혈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외피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계속해서 새로 자라나고 오래된 피부는 방수 기능을 가진 표면을 형성한다. 이 아래에는 훨씬 두꺼운 진피가 위치하고 있다. 진피는 허물을 벗지 않으며 살아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진피에는 수많은 작은 혈관과 신경의 끝이 놓여 있으며 모근과 땀샘도 있다. 곤충은 왜 사람처럼 커질 수 없을까? 곤충은 가장 종이 많은 동물이다. 지구상의 동물 10마리 중 9마리가 곤충류에 속한다. 곤충은 딱딱한 바깥 껍질로 쌓여 있으며 이 껍질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바깥 껍질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이 일정한 크기에서 성장을 멈추게 하는 아주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속해 있는 척추동물은 이와 다르다. 척추동물의 골격은 자라날 수도 있으며 훨씬 다양한 형태의 체격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골격에는 근육과 힘줄이 연결되어 있다. 골격은 왜 필요할까? 인간의 구조는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골격은 사람을 직립하게 해주고 형체를 고정시켜준다. 뼈가 없다면 우리는 해파리처럼 주저앉을 것이다. 내부 뼈대인 골격은 예민한 신체 부위를 보호해준다. 골격은 어떤 신체 부위를 보호할까? 심장과 폐가 놓여있는 흉곽은 갈비뼈가 바구니처럼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바구니라는 말로 불린다. 뼈로 된 두개골은 부드러운 뇌를 보호한다. 눈과 청각기관, 민감한 척수도 뼈로 된 구멍 속에 파묻혀 있다. 뼈도 살아있는 것일까? 뼈는 살아있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뼈는 변화하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며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뼈는 척수 안에 있는 적혈구를 만든다. 이 외에도 뼈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는 칼슘과 인 같은 화학물질들을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아기들이 어른보다 뼈의 개수가 많은 이유는? 신생아는 대부분 300개 이상의 뼈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장하고 나면 210개의 뼈만이 남아있게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갓난아이가 자라면서 많은 뼈들이 서로 결합하기 때문에 자연이 준 뼈의 개수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두개골은 몇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을까? 두개골은 24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10개는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 두개골을 이루고 있다.
어른의 경우 이 뼈들은 뇌 가까운 곳에 서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다. 뼈로 이루어진 흉곽이 있는데도 숨을 쉴 수 있는 이유는? 숨을 들이쉬면 폐는 확장을 하고 나서 다시 수축을 한다. 그와 동시에 흉곽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갈비뼈의 뒤쪽은 주 척추와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고 작은 관절로 연결되어 있다. 흉곽은 갈비뼈 24개와 흉골로 이루어져 있다. 12개의 갈비뼈 쌍 중 10개가 단단히 묶여 있다. 11번째와 12번째 갈비뼈 쌍은 훨씬 짧으며 앞뒤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손에 있는 뼈는 몇 개? 손목 끝은 8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손바닥은 5개, 손가락은 14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다. 발은 손보다 뼈의 개수가 하나 적은데 그 중에서도 발등은 뼈가 7개 뿐이다. 우리 몸의 뼈는 모두 서로 결합되어 있을까? 신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뼈는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연결되어 있다. 목에 있는 말굽 모양의 설골은 어떤 뼈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뼈이다. 뼈는 어떤 방법으로 결합되어 있을까? 뼈는 움직이는 관절로 연결되어 있거나 두개골처럼 인접한 뼈와 붙은 채 하나의 뼈를 이루고 있다. 관절과 같이 움직이는 결합의 경우에는 강인하면서도 유연한 조직이 뼈가 충격으로 약화되는 것을 방지해준다. 이러한 조직을 연골이라고 한다. 연골은 본래 부드러운 뼈이다. 연골은 관절을 둘러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고리를 이루고 있다. 척추 내에 있는 연골고리인 추간판은 척추뼈 사이에 놓여 있다. 추간판은 고무로 된 완충제처럼 충격을 완화하고 딱딱한 땅으로 뛰어내릴 때 뇌가 충격받는 것을 막아준다. 뼈와 관절을 연결해주는 것은? 관절의 인대는 길쭉한 모양으로 이루어진 강인한 조직이다. 인대는 뼈와 관절을 서로 연결해준다. 그래서 관절이 마찰되거나 삐걱거리는 것을 막아주며 관절 부위에 있는 세포들의 윤활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관절을 쉽게 움직일 수 있다. 뼈는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나? 어깨관절과 같은 구상 관절은 모든 방향으로 뼈를 움직일 수 있다. 손에 있는 안관절의 뼈는 거의 원을 그리며 돌 수 있고 좌우 상하로 움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손가락뼈 사이에 있는 경첩관절은 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머리 중간에 있는 회전관절 덕분에 머리를 돌릴 수 있으며 아래턱에는 매우 특이한 관절이 위치하고 있다. 무엇이 뼈를 움직이게 해줄까? 신체에는 600개 이상의 근육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뼈를 비롯한 신체의 각 부분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근육들은 팽팽한 고무줄 뭉치처럼 작용하며 오직 근육 섬유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 섬유는 근육을 팽팽하게 하면 서로를 끌어당긴다. 날씬한 어른의 경우 근육은 체중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근육은 움직여야 할 때를 어떻게 할까? 근육에 대한 명령은 뇌에서 나와서 근육에 연결된 신경을 통해 전달된다. 보통 근육은 우리가 그것을 움직이려고 할 때 움직인다. 하지만 놀라서 팔을 높이 들 때처럼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때도 있다. 눈 속으로 무엇인가가 들어올 우려가 있을 때면 우리는 눈을 감는다. 부주의로 인해 뜨거운 화덕에 손이 닿으면 움찔거리며 뒤로 물러서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데 이때 뇌는 전혀 개입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지시 없이도 근육이 움직이게 된다. 모든 근육이 자율적으로 움직일까? 대부분의 근육은 우리가 명령하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화계의 근육은 우리가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알아서 작동한다. 이러한 근육을 불수의근이라고 부른다. 이 근육은 소화계의 혈관과 기관을 둘러싸고 있다. 물론 피부에 소름을 돋게 하는 작은 근육도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움직인다. 요가와 같은 특정한 연습을 하면 모든 불수의근을 자유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단련된 요가 수련자는 심장 박동마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심장 박동의 속도는 우리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근육과 세포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몸속으로 피가 펌프질되는 속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근육은 어떻게 움직일까?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움직임에는 600개의 근육 전부가 관여한다. 근육들은 그룹을 이루어 함께 작용하는데 예를 들어 아래 팔을 들어 올리면
굴근인 이두박근이 수축하면서 아래팔을 위팔로 끌어당긴다. 그리고 신근인 삼두박근이 확장돼서 다시 팔을 뻗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근육, 뼈, 그리고 관절은 대부분 지뢰와 같은 원리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는 근육이 짧은 부분만을 연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다리를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다. 가만히 서 있을 때도 근육이 움직일까?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때조차도 수많은 근육들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우리 몸의 위치는 매 순간마다 많은 감각기관들에 의해 인식된다. 예를 들어 귀에 있는 평형감각이나 발바닥에 있는 압박에 민감한 신경들은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근육은 언제나 우리의 위치를 인식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경직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주 약한 바람에도 부러지며 넘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경직되어 있지 않으며 신경계와 근육계는 자동적으로 외부 영향을 균형화한다.